저는 경기도 한 도시에서 미용실 체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쯤 되면 당연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친척 모임에 가면 동네 미용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심지어 거래처 사장님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좋은 사람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까? 이렇게 일 잘하는데 왜 혼자 사세요? 아까워라. 남자 보는 눈이 높나 봐요? 조건 너무 까다롭게 따지면 안 돼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인연이 없나 봐요. 일이 바빠서요. 아직 혼자가 편해서요. 같은 대답으로요. 하지만 그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왜 결혼을 안 했는지 해명해야 하는 걸까요? 왜 제 삶의 선택을 남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이모 손에서 컸죠. 이모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은 은근히 저를 불쌍한 아이로 보더라고요. 동정 어린 시선과 조심스러운 말투,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25살에 처음으로 작은 미용실을 차렸고 그 매장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3개 지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파트도 샀고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소유하게 되었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사실 그게 제 삶의 모토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때는 결혼을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따뜻한 가족을 만드는 상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때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일단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친정 없는 며느리를 반기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예비 시댁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부모님 안 계신 게 뭐 대수야. 우리가 친정이 되어줄게, 걱정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도 다정하셨고 처음 보는 시누이도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오빠가 좀 덤벙대는데 언니가 잘 챙겨주세요. 예비 시누이의 그 말에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서 준비해 주신 식사는 정말 정성스럽고 푸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시며 챙겨주셨어요.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 살 좀 쪄야겠어. 너무 마른 것 같아.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해.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악착같이 살아온 제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비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땠어? 괜찮으셨지? 정말 좋으셨어. 나를 진짜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원래 며느리 드리는 거 되게 신중하거든. 근데 너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의 말에 저는 더욱 기뻤습니다. 이 집안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주셔서 결혼 준비 상황을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셨어요.
혼수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준비해. 요즘 세상에 뭘 그렇게 많이 해? 예식도 소박하게 하자. 가족들하고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수나 예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예비 신부들이 많다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혼집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우리 신혼집 말인데. 신혼집? 그래,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지. 사실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 마련하기가 좀 빠듯해. 그의 표정이 무척 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반반씩 보태서 작은 데라도 구하자. 근데 그것도 솔직히 나 혼자서는 반도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장만한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죠. 그 집에는 아직 대출도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집이라는 게 너무 뿌듯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일단 내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자. 뭐? 너희 집에? 어차피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잖아. 거기서 우리 같이 살면 되지.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 어차피 우리 둘이 살 집인데 뭐.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큰 데로 옮기면 되고. 예비 남편은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나중에 꼭 보답할게. 저는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괜찮다고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예비 남편이 부모님께 신혼집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비 시댁의 반응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자기 집을 내놓겠다고? 정말 착하네. 하지만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넌지시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그 집이 어디쯤이야? 평수는 얼마나 돼? 대출은 많이 남았어? 아니면 거의 다 갚았어? 집값이 얼마쯤 하는지 알아? 처음엔 그냥 관심해서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하더니 급기야는 제 재산 상황까지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너가 하는 미용실 사업은 잘 되니? 수입이 괜찮아? 상가 건물도 하나 있다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이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점점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아파트 말인데 우리 딸한테 주면 안 될까? 그날 저는 예비 시댁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예비 남편도 함께였죠.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일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 음식 덕분에 힘이 나요. 문제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저기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집 말인데 네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잖아.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말이야. 우리 딸 있잖아. 얘도 지금 결혼 준비 중이야. 근데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거든.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가 생각하는 그 말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파트를 우리 딸한테 주면 안 될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네 아파트 말이야.
둘째한테 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집을요? 그래, 너희 둘은 젊으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 아니면 일단 전세라도 얻어서 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집을 시누이에게 주고 저희는 시댁에 얹혀 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제가 혼자 힘으로 장만한 집인데요. 그래 알아. 네가 고생해서 마련한 거 알지. 근데 어차피 우리 가족 되는 거잖아. 가족끼리 뭐 그렇게 따질 게 있어?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시골에 땅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조상 땅이라 팔 수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부모가 없다고, 친정이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저한테는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그걸 그냥 넘기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넌 우리 가족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런 게 아니라 제 집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면 다 우리 가족인데 왜 그렇게 네 거 내 거를 따져? 가족이라고 해도 제 재산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뭘 알아?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한번 쏘아보시더니 다시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집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친정도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본색이 드러난 거죠. 친정 없는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였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주제에 겨우 집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아까워? 아니면 이렇게 하자. 네 아파트에 대출이 좀 남아있다며? 그 대출을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집은 내 딸한테 넘겨? 그럼 공평하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너 진짜 이럴 거야?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이 시집도 안 왔는데 벌써 이래. 버릇없는 건 어머니세요. 어떻게 남의 집을 그렇게 함부로 달라고 하세요? 남의 집? 가족 되는데 무슨 남의 집이야? 저는 아직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절대 될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우리 따로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자. 조용히 얘기할 것도 없어. 나 이런 집안하고는 결혼 못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파혼이야.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네, 파혼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 당신도 나를 설득하려고 했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차분하게 다시 얘기해보자. 됐어. 나는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몰상식한 것 부모도 없는 주제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나마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이모, 저 결혼 안 하게 되었어요. 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이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혼했어요. 제가 잘한 거죠. 이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넌 정말 잘했어. 그런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다. 넌 부모 없다고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 네가 혼자 힘으로 이만큼 이뤄낸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고마워요, 이모. 그래, 결혼은 안 해도 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모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결혼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파혼 후에 저는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방법은 그것뿐이었거든요. 미용실 운영에 집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상가 103호 자리에 세입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부동산으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2시쯤 오시면 돼요. 저는 특별히 생각 없이 부동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상가 임대는 자주 있는 일이었고 그날도 평범한 업무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2시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세입자분이 곧 오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이세요? 식당을 하시려는 분인데 조건이 꽤 괜찮으세요. 계약금도 바로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2시에 약속한 사람인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여자가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살짝 숙이고 컵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면서요. 다행히 그녀는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상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얼마라고 했죠? 월 20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별도고요. 좀 비싼데요.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건 건물주분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물주가 누군데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중개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젊으신 분이에요. 여사장님이시고요. 젊은 여자가 건물주라고? 뭐 부모 덕 받겠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부모 덕이라고요? 저는 부모도 없이 혼자 힘으로 이 건물을 장만했는데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자수성가하신. 에이, 그래도 뭐 집안 배경이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샀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너는? 안녕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개인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 서로 아는 사이세요? 그럼 더 좋네요. 그럼 계약 조건 협의하시죠. 잠깐만요.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상가를 임대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을 다시 알아봐 주세요. 중개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기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부모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잠깐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건물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봐줘. 내가 지금 식당을 꼭 열어야 하는 상황이거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온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쾌했어요. 정말로 통쾌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무시하고 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건물주로서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전부 우연이었고 제가 복수를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우연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녀도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며칠 후에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분이 계속 연락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냐고요. 안 됩니다. 그분께는 절대 임대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한테 계속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한번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녀에게 험한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제 위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모 없이도 이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찾아왔으니까요. 부동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미용실 일에 집중하고 이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에 미용실이 한창 바쁠 때였어요. 저는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찾으시는데요? 누구세요? 예약하신 분? 아니요, 남자분인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손님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지금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저는 직원에게 손님을 부탁하고 미용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말 없어. 돌아가. 제발 5분만 시간 내줘. 그의 절박한 표정에 저는 할 수 없이 미용실 뒤편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손님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때 일,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알아. 그래서 파혼한 거잖아. 나 후회하고 있어. 정말 많이. 저는 속 깊은 곳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후회. 지금 와서? 너를 보낸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건가요? 나 진심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정신 나갔어? 아니야. 나 정말 진지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달라질게. 당신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당신 어머니는? 당신 가족들은? 그건 엄마랑 얘기해 볼게. 엄마도 잘못했다고 말할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농담 아니야. 나 진심이라니까. 그럼 이건 어때? 당신이 어머니랑 절연할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절연까지는 좀. 됐어. 어차피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아니, 할 수 있어 진짜로. 필요하면 절연도 할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부동산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엄마한테 들었어. 그래서 지금 온 거야? 내 건물이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갑자기 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데? 너를 진짜 사랑했었어. 보내고 나니까 후회됐어.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어? 있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럼 왜 그때 나를 지키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집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그건 나도 당황해서. 당황해서 못 막았다고? 결혼할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데.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편했던 거지.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친구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걸 알고 다시 마음이 생긴 거잖아. 진짜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어차피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관심 없어. 아니, 제발.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미용실에 찾아오지 마. 영업방해야. 정말 기회도 없는 거야?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없어. 영원히. 미용실 안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손님 앞에 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금방 진정되었어요.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나 정말 달라질게. 엄마랑도 선 그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문자를 읽자마자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일절받지 않았어요. 전화와 문자 모두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양보하며 살았어요. 저한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주눅들고 사랑받고 싶어서 제 자존심을 굽히고 참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것들이 자랑스러웠고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음 보여준 가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진짜 그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저를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점도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저는 지금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미용실로 출근하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낸 후에 저녁에는 가끔 이모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저는 이 평범함이 좋아요. 이모는 여전히 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파혼 이후로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같이 산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조급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요. 결혼 안 하세요? 네, 지금은 계획 없어요. 왜요? 나이도 있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해서요. 외롭지 않아요? 전혀요.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그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말 저녁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문득 같이 있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고 제 공간도 제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을 뻔한 뒤에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미용실 일도 여전히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그들을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일.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보람이에요. 최근에는 4번째 지점을 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상가 건물도 잘 관리하고 있어요. 다행히 좋은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수익도 생기고 있죠. 제가 악착같이 모아서 장만한 이 재산들이 지금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결혼을 강행했다면 어땠을까? 제 아파트를 시누이에게 넘겨주고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사랑이 다시 찾아온다면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결혼은 제게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만약 정말로 제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가서 결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최소한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재산을 탐내지 않는 사람, 저의 과거를 약점으로 보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기꺼이 혼자 살 겁니다. 그게 더 행복하니까요. 어느 날 미용실에 젊은 여성 손님이 오셨어요.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사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와, 사장님 같은 분이 아직 안 하셨어요? 조건도 좋으신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주변에서 계속 재촉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요. 그럼 안 하시면 되죠. 어차피 결혼은 선택이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는 게 뿌듯했어요. 제 경험과 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모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손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곳의 미용실 체인을 운영하고 아파트를 샀고 상가 건물도 소유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손으로 이룬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불쌍하게 볼 수도 있겠죠. 부모도 없고 결혼도 안 한 30대 중반 여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을 제가 결정하니까요. 결혼은 인생의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선택에 만족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로 68세가 된 여성입니다. 1년 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을 췌장암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기에 딸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엄마, 나 많이 아파. 딸의 병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든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까지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행히도 사위는 그런 딸을 정말 잘 돌봐줬습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하며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하더라고요. 장모님, 지영이가 마지막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해요. 병원보다는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할까요? 사위의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딸의 마지막 한 달은 제 품에서 보냈어요. 어떻게든 지나가는 시간이 아쉬워서 하루라도 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게 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사위는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 장례를 치른 후에도 사위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지영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고마워. 자네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보다 장모님께서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사위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그의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딸의 이야기를 하며 함께 그리워했습니다. 때로는 딸이 좋아했던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장모님, 지영이가 제일 좋아하던 집 근처 시장 떡볶이 사왔어요. 그래, 우리 지영이가 떡볶이를 참 좋아했지. 그런 시간들이 몇 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사위가 진심으로 딸을 그리워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위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사위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점점 연락을 뜸하게 했어요. 때마침 사위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는지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위로와 눈물과 그리움이 얼마나 치밀한 연기였는지를요. 그리고 제가 곧 알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말입니다. 딸이 떠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김장철이 되어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문득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위도 우리 집 김치를 참 좋아했는데 한번 갖다 줘야겠다. 딸이 생전에 제가 담근 김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매년 김장철이면 큰 통을 들고 와서는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그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서 큰 통 하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사위에게 안부도 물어볼 겸 오랜만에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도 보고 싶더라고요.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던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사위가 사는 아파트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딸과 결혼한 후로 쭉 그곳에서 살았으니까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가는 길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사위의 반가운 얼굴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1203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그런데 들려온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 있나? 아니면 이사를 간 건가? 잠깐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진호 씨 집 맞나요? 장모인데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보,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장모님이라고 하는데? 여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여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어색하게 인사했고 곧이어 사위도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왜 갑자기? 사위의 얼굴은 당황과 난처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위의 얼굴 표정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위가 재혼을 했구나. 그것도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는 길에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왔어. 자네가 좋아하던 김치 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사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 난 이만 가볼게. 장모님, 잠깐만요. 설명을. 됐어, 이해해. 자네도 살아야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사위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사위가 재혼한 것은 당연한 일이야. 젊은 나이에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고 2명의 아주머니가 타더라고요. 사위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인 것 같았습니다. 12층 그 남자 정말 뻔뻔해. 아내 죽자마자 바로 여자 들여놓더라. 맞아, 그것도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래. 아내가 아플 때부터 바람 피웠다는 소리 있었잖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 험담은 험담이 아니라 사실이야. 12층 살던 그 젊은 부인, 암 걸려서 고생할 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 옆집 사는 언니한테 울면서 말했다잖아. 정말? 그럼 그 부인이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이혼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포기했다더라. 불쌍하게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까 문을 연 그 여자가 누구인지. 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본 간호사였습니다. 확실히 제 딸을 담당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요? 사위의 모든 행동이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장례식장에서 흘렸던 그 눈물도, 저를 찾아와 딸을 그리워하며 나눴던 모든 대화도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몰랐어.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만약 이웃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딸은 암으로 고생하면서도 남편의 배신까지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이 제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의 불륜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저를 걱정해서 참았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딸의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로 딸이 아플 때도 자주 병문안을 왔던 아이였습니다. 민정아, 지영이 엄만데 시간 좀 있니? 지영이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언제든지요. 저도 지영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딸 친구 민정이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위의 재혼 사실과 이웃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말하자 민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네, 지영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했어요.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마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지영이가 간호사 중 한 명이 오빠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지영이가 직접 확인했어요. 오빠 핸드폰도 몰래 받고 사진도 찍어뒀고요. 원래 수술 잘 되고 건강 회복되면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정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다시피 지영이 몸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이혼 절차를 밟을 체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나만 믿고 사는데 자기가 아픈 와중에 이혼까지 하면 너무 충격 받으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딸이 왜 마지막까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증거들은 어디 있니? 지영이 핸드폰에 있을 거예요. 보안 폴더에 다 저장해뒀다 하더라고요. 핸드폰 비밀번호는 어머님 생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딸의 핸드폰은 서랍 깊숙이 있더라고요. 전원이 꺼져 있어 충전을 해보니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제 생일을 입력하자 보안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사위와 간호사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둘이 나눈 문자 메시지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요. 그 배신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그들을 벌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그가 운영하는 치과가 들어있는 건물, 모두 제 소유였거든요. 그동안 사위가 딸에게 잘했다고 믿고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딸의 핸드폰에서 증거들을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에 저는 딸의 또 다른 친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딸과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로 딸이 아플 때 가장 자주 문병을 왔던 아이였습니다. 수진아, 아줌마가 물어볼 게 있어. 지영이가 혹시 남편 얘기한 적 있니? 말을 꺼내자마자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영이가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 지영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오빠가 간호사랑 복도에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대요. 너무 친밀하게. 그래서 지영이가 그 간호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대요. 27살 먹은 간호사였는데 자꾸 일부러 병실 앞을 지나다니고 오빠랑 눈빛을 주고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 지영이가 가장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요. 딸의 마음을 알게 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시 딸의 핸드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보안 폴더 안에는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위와 김하늘 간호사가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까지.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위와 간호사가 나눈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요즘 오빠 와이프가 많이 아파 보이더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담당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뭘 기다려? 어차피 시간 문제잖아.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오빠네 장모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며? 나중에 그거 다 오빠가 상속받으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딸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직접 녹음한 마지막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엄마, 나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오빠는 다른 여자랑. 엄마가 이걸 듣고 있다면 제발 나 대신 꼭 복수해줘.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돼서.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너무 아파서. 딸의 음성을 들으며 저는 통곡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했을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 분노를 삭혀야 했던 딸의 마음을.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딸의 사진을 보며 맹세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그 나쁜 놈들이 너한테 준 고통을 10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를 믿어. 복수의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만만한 노인네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복수를 결심한 저는 먼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면 단순한 방법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데 자네 시간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아,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전화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힘든 내용이라서.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위는 금세 걱정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건너갈게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1시간 후 사위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힘없이 앉아 있었죠. 장모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가요? 일단 앉아. 말해야 할 게 있다. 사위가 제 맞은편에 앉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이래.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지영이랑 똑같은 병에 걸렸어. 의사가 그러는데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 수술도 못한대. 거짓말이었지만 딸과 같은 병이라는 말이 사위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으셨다고 하던가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앞으로 3개월 정도래. 사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과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요. 치료는 받으실 거죠? 지영이 때처럼. 아니야, 나이도 많고. 나 혼자 병원 다니기도 힘들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을 생각이야. 그럼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말이라도 고마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거든. 이제 지영이도 없고 내가 원래 친척들도 별로 연락을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사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훨씬 더 제 말에 집중하는 눈빛이었죠. 그러니 나를 제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해. 지영이 남편인 네가 우선이긴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장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죽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전에 내 재산 정리는 해놔야 하는 거고. 사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실례지만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냥 아파트 몇 채랑 상가 몇 개 있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출 빼고 70억 정도 되더라. 아, 맞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자네 치과 있는 건물도 내 거고. 그 말을 들은 사위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아, 맞다. 제가 임대료를 안 드리고 있었죠.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뭘. 자네가 우리 지영이 잘해준다고 생각해서 공짜로 쓰게 한 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테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잘 돌봐줘야 해. 병원도 데려다주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그러면 내 재산을 자네에게 물려줄게.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집에 찾아왔어요. 일주일 후에는 아예 재혼한 아내까지 데려왔습니다. 장모님, 소개해드릴게요. 제 아내예요. 간호사 출신이라 어머니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제 딸을 배신한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간병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간호사 출신답게 체온도 재고 혈압도 측정하고 때가 되면 약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 이런 건 걔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됐네. 여기 먼지 봐. 아픈 사람 있는 집을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도 했습니다. 지영이 어디 갔지? 지영이가 퇴근하고 올 시간인데. 어머님, 따님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뭐, 내 딸이 죽었다고? 언제? 1년 전에요. 거짓말. 지영이가 어제도 나한테 전화했는데.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이 당황하는 표정을 보는 게 통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두 사람이 몰래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이제 치매까지 오신 것 같아. 이러다가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럼 재산 상속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리 상속 절차를 밟아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치매가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맞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 받으러 가자.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위가 치과 확장을 핑계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그 돈을 다 날렸다는 것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려 2달 동안의 연기 끝에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위,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오늘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지금 바로 갈게요. 아내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마침 잘 됐네. 둘 다 건너와. 사실 저는 벌써 며칠 전부터 이날을 위해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사위가 돈을 빌린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만났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오후 2시 사위와 새아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아마 이날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러 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장모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일단 자리에 앉아라, 둘 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딸의 핸드폰,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녹음기였죠. 자네한테 먼저 보여줄 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대답 없이 딸의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보안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사위와 그 여자가 병원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내 딸이 찍은 사진이야.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걸 말이지. 장모님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들. 내 딸이 죽어가면서도 너희들을 따라다니며 찍은 거야.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닥쳐, 아직 안 끝났어.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해. 오빠가 간호사랑 바람 피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 제발 나 대신 복수해줘.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상간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 내 딸이 죽어가는데도 너희들은 신나게 놀았잖아. 저는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했지? 한 달 정도? 의사가 그러더라.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네. 그 후에 결혼식 올리자. 좋아, 걔네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나중에 상속받으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녹음이 끝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 딸 죽인 놈들이 죄송하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병으로도 아픈데 마음까지 찢어져서 죽어간 거야.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상간녀가 먼저 무릎을 꿇었고 사위도 이어 똑같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 용서는 내 딸한테 받아야지. 그때 제가 안방 문을 열며 말했죠. 이제 다들 나오세요. 안방에서 4명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먹히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치과 확장 자금이라며 우리한테 받은 돈 어디 갔어? 도박으로 다 날렸다면서 이 사기꾼아. 사위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이 사기꾼아,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기꾼 있어요. 수억 원 사기친 놈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치과 확장한다며 빌린 돈 8억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날렸지?
이분들이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 장모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장모님이 도와주시면 그 정도 돈은. 나한테 도와달라고? 내 딸 죽인 놈들을. 그리고 얼마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위와 상간녀는 사기와 공동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며 사위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이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어. 너희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준 거야. 그럼 암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들 같은 놈들 똑같이 당해보라고. 내가 진짜 병에 걸릴 이유는 없거든.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에 채무자들도 다들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가 쓰고 있던 아파트와 치과 건물 모두 계약 해지하고 내보내세요. 오늘 당장이요.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완성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위와 상간녀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당연히 치과는 문을 닫았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딸의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수를 마쳤지만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영아, 엄마가 네 원수를 갚아줬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환한 미소만이 사진 속에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저는 다시 딸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파일이 있나 싶어서요. 보안 폴더를 뒤지다가 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녹음해도.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들었던 복수를 부탁하는 음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는 없고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어릴 때 아빠 없어도 엄마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늘 웃으시면서 우리 지영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라고 말하시던 게 기억나.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도 내 숙제 봐주시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주시고 엄마 덕분에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자랐어. 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많이 아파. 아마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그런데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저는 핸드폰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 35년 동안 엄마의 딸로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딸의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죽고 나서도 엄마는 꼭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가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 나는 하늘에서 그런 엄마를 보고 있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다음 생에도 또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때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거지?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음성 파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딸은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딸이 남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자고요. 먼저 시청에 가서 기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돕기와 소외계층 아이들 교육비 지원에 사용해 주세요. 기부자 명의는 지영 엄마로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1억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깜짝 놀랐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저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원하는 일이에요. 딸이 저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어요.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함으로 채워졌죠.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딸의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영아, 오늘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미역국을 끓여드렸어. 할머니가 네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착한 딸을 둔 어머니는 복 받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장학금 받은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 지영 언니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더라. 네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때로는 딸이 정말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거나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질 때면 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엄마가 이제야 알겠어. 네가 진짜 원했던 게 복수가 아니라 엄마의 행복이었네.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의미 있게 살 거야.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고 미움이 아니라 베풀미라는 것을 말입니다. 딸 지영이의 이름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